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석브라더스 나오시는 날이에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교 씨 지금 보셨어요? 네. 예. 굉장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밝히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은데.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예. 지금 버닝썬 수사가 약간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수사의 몸통과 본줄기보다 너무 곁가지들로 이게 공론화가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경찰 유착 문제 예. 이런 것도 분명히 파헤쳐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저희가 경찰 유착 버닝썬 얘기 막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뭐 김학이 덮으려고 하는 거 그땐 이랬고 이제 또 마약 이야기 스캔들 연예인 스캔들 나오니까 마약 스캔들로 버닝썬 덮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다 중요한 거죠. 네.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수사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잘 따져보면요. 근데 이것들이 애초에 지금 이슈화 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것이 애초에 수사 잘했으면 다 문제 없는 것들인데. 맞아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경검 그렇습니다. 잘하길 바랍니다. 예. 그나저나 이준석 예. 최고위원 얼굴이 오늘 조금 안 좋아요. 요즘 저희 집에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이슈를 제가 모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이 버닝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저희 집이 지금 핵폭탄으로 지금 참살 입어서 지금 저희가. 아니 무슨 선거 한 번에 일희일비하고 그래요. 원래 이게 제3정당은 예. 대한민국에서 예. 풍찬노숙하고 예. 맨주먹 붉은 피로 하는 거예요. 정의당 선배의 조언.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정의당이 선거 치를 때 그런 뭐 조그마한 갈등 때문에 늘 있죠 어느 당이나. 네.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게 여기 이준석 최고위원도 이런 발언하셨어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 사퇴를 포함해서 가시적인 변화가 있기 전엔 저는 최고위에서 발언 안 하겠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최고위라는 게 가면은 뭐 중요한 무슨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늘 하는 게 공개 발언한다고 하면서 뭐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당이나 다른 인물들 이제 비판하고 하는 게 역할인데 지금 저희 집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제가 가서 그거 하고 있을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아니, 뭐 일단은 그런 게 하나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손학규 대표나 지도부 총사퇴란 말씀을 하셨길래요. 아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요 이게 예. 언론에서 자꾸 아다르고 어다른데 예. 지도부 사퇴하라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예. 지도부가 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그리고 손학규 이렇게 4명이 선출직 지도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셋이 사퇴하겠다 한 것인데 저희 셋은 애초에 선거 다음 날 사퇴하겠다 의사를 밝힌 것이고 손학규 대표도 같이 사퇴하자. 왜냐하면 원래 그 정치 문법상 선출직 최고위원과 대표 중에 예. 과반 이상이 사퇴하게 되면은 보통 그 지도부는 무너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전당대회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를 준비하는 게 그게 원래 정치권의 문법인데 이번에 손 대표 측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옛날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2011년 10월 26일이죠. 그 나경원 대 박원순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은 뒤에 예. 그 보궐선거 진 다음에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책임져라 그랬더니만은 홍준표 대표가 난 안 나간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지도부 총 사퇴하자 그랬더니만은 홍준표 대표가 끝까지 버팁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 결국은 성난 당심에 이제 엎어졌죠. 그 모양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바른미래 갈 것이라고 보세요. 손 대표가 버티면. 제가 굳이 이야기하면요. 그때 예. 홍준표 대표도 들어온 지 한 3개월 된 시점이라 가지고 맞아요. 그분 예.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졌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있은 총선에 대비했을 때 예. 과연 홍준표 체제로 총선을 칠 수 있겠느냐라는 불안감과 더불어 가지고 비전 없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예. 저는 손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선거에 개별적인 책임을 지라기보다는 지금 저희 지도부가 들어선 뒤에 지금 이제 한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뭐 지지율 반등, 8개월 가게 되는 지지율 반등의 기미라든지 아니면 뭐 총선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시하든지 아니면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재신임을 받든지 지도부가 그것도 안 되면 사퇴해라 이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치 사퇴하자 이건데 저는 이 정도 조치도 없이 그러면은 3당이라는 곳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한 표정으로 아무 일 없었는데 하고 쓱 가면은 우리는 말을 계속 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웃길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정부 비판하면은 야 3.57%짜리들이 뭘 하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저는 이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신하는 모습을 누가 얘기 안 해도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 자 오늘 마침요 뉴스닥 하한가로 박원석 전 의원
예. 바른미래당 후보 오셨죠. 어떻게 또 의리 없이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아니 여기서의 바로 하한가는 하한가 뭐 가죠. 잘못하고 있다는 네. 의미가 아니고 예.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기대의 표현이라고 예. 봐주시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이 상황?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외유내강해야 됩니다. 음.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의 최근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네. 이게 내강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체성이 서로 다른 이 세력들이 만나가지고 뭐 당을 만들어서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잘 결합이 돼서 당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은 조금 시종일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모두의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이 극단화된 이 정치 지형에서 제3정당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한 각오와 결의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예. 정말 때로는 풍찬노숙을 해야 되고 예.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바른미래당의 구성원들이 그런 정도의 그런 결기를 가지고 제3정당을 시작을 했는가 이 점을 우선 가장 먼저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선거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전국 규모 선거에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면 지도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건 뭐 정치권의 오래된 관행이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 전국에서 딱 2개 열렸고 바른미래당은 한 곳에만 후보를 냈는데 그렇죠.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의견이 또 여러 가지예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잘못됐다 후보 낸 게. 예. 근데 또 다른 분들은 그건 아니고 뭐 후보를 정당이 또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한 건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저는 둘 다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지금 물러나면 예. 그러면은 이 바른미래당이 일신하고 그다음에 내강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 대안은 뭐냐? 사실은 이제 선거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평가입니다. 예. 그리고 평가하고 거기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지도부의 책임이나 좀 이렇게 좀 질서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이 내부가 사정이 좀 안 좋다 봐서 그런지 이게 좀 마음들이 급한 게 아닌가. 아니 그럼 그 얘기 해보죠.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면 이준석 최고위원. 네. 손학규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내가 물러나면 그러면은 누가 할 건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그 사람이 취지의 있겠죠. 이야기를 저는 했거든요. 그 멘트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요. 예. 내가 물러나면은 북한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는 누가 지키냐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얘기하시죠? 헌법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헌법을 고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하면서 헌법을 고쳤죠. 그다음에 뭐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군이 다시 집권해가지고 사회 혼란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주장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민주주의에 득안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와, 이 얘기는 손학규 대표 들으면 깜짝 아니 저는요 나를 그거 제가 손학규 대표님을 제가 예. 항상 비판하면서도 그분의 품성이나 아니면 그분의 그런 건 굉장히 존경한다고 얘기를 예, 하는데 예. 이번에 그 말씀 내가 아니면 대표를 누가 하냐라는 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그 말을 국민들한테 하는 순간 예. 저 당은 도대체 당 대표할 만한 사람도 당에 충분하지 않은 당이구나라는 이미지가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저는 그것은 당원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은 그거는 지금 전임 대표 지금 당의 맡고 계신 대표 리더십이 결정할 일 아니다. 교체될 때 예. 다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라는 말은 예. 정당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험한 요소이고 저는 앞으로는 다시는 그게 실언이었다 생각하고는 예. 그런 말이 안 나오기 기대하고요. 예. 제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당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선호하는 예를 들어 새로운 지도체제나 인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입 밖에 안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 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예. 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저는 그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뜬금없이 지금 늦잠 자고 있어서 하태경 의원님한테 한마디 하자면은 예. 안철수 이름을 왜 얘기하냐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예, 저는 그런 이게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하태경 의원이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맞고 그러나 이제 손학규 대표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바른미래당이 이 자유한국당과 또 민주당과도 다른 제3정당으로서 예. 이후에 계속 갈 거냐. 예. 이에 대한 사실은 구성원들의 간의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럼 어떤 정당으로 갈 거냐. 이런 논의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창당되고 나서 급하게 창당했잖아요. 지방선거 그렇죠. 예, 앞두고서 예. 계속 그 내부에 예. 이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한 번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하고 넘어가야
이게 제3의 정치적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자, 근데 해소 못하고 그냥 깨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해소 못하면은 계속 이제 뭐 이게 뭐 보수 대통합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민평당하고 제3지대로 예, 가는 거 아니냐, 정계 개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뉘어져서 거죠. 그냥 따로 살림 차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이준석 최고위원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저희가 이 논쟁이 나왔을 때 그 손학규 대표님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을 알려진 이찬열 의원님이 예. 이럴 거면 갈라서자, 나갈 사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제가 그 다음 바로 비공개에서 굉장히 유감을 이야기했는 게 예, 예.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음흠. 저희가 다 지도부거든요. 예. 가서 모여가지고 예. 그 가장이 이제 자신의 이제 의지를 반영시켜가지고 그래 앞으로는 우리 비트코인에 올인하자 이래가지고 비트코인 올인했어요. 근데 폭락해가지고 지금 네. 집이 망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옆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좀 비트코인 말고 딴 거 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예. 그럴 거면 집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저는 무슨 이게 가정 운영 방식이냐 저는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중도 노선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예. 사실 저는 중도화는 어느 정도 모든 정당 필요하다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안보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게 있으니까 중도화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통령이 되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좌클릭이란 걸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중도화는 필요하다 보는데 본진이 중도인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것인데 그건 이제 위험하다. 하여튼 그 당위성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깨질 것 같아요. 그냥 잘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총선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당황한 거죠.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 말고 좀 정상적인 걸 해보자 그러는데 예, 예. 아니 그럴 거면 집 나가 이렇게 나오니까 네. 저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정말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어려운 거 아닌가? 저희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요. 예, 그래서 예. 어떻게든 이 집 그 이혼 안 하고 살려보자는 파탄 안 겁니까? 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속된 말로 덧정 없다 이런 상황이면은 예, 예. 조용히 그냥 조용히 나가나요? 우리 옷가지랑 싸들고 나가죠. 그게 정말 정 떨어졌으면 예. 그러니까 저는 다당제를 선호하는 사람이고 예. 또 박원순 대한민국에서 제3의 정치 세력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예.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도 하자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바른미래당도 한편으로는 내부의 정체성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환경이나 이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패스트트랙까지 동의해서 왔는데 선거제. 그에 대해서도 또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 또 견해가 의견 많아요. 달라요. 어제 유승민 전 대표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예. 선거제도 개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걸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유승민 의원께 정말 여쭙고 싶어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은 뭐냐. 그거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그 언론 보도 안 됐는데 예. 중대 선거구제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미완성의 제도라고 본다는 얘기. 아니 얘기했어요. 그러면 손 대표가 단식 농성하고 예, 예. 바른미래당이 나머지 야3당과 함께 이걸 추진할 때 예. 당내에서 강하게 토론을 제기하고 과정에서. 당론 결정을 위한 본인의 노력을 하셨어야죠. 아니, 유승민 대표 그거 정도 제가 지도자가. 얘기 안 근데 할 수 이제 없는 게 와가지고 패스트트랙만 반대한다 이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정치적 오해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서선거제에 있어가지고 정의당에 민폐 끼친 거 정말 죄송한데 애초에 그때 갑자기 아니 아직은 민폐 안 끼쳤어요. 아니 깨졌다고 우리 하지는 우군이야. 않았다. 왜 그런 얘기하냐면은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선거법 관련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예, 예. 갑자기 그때 그 단식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네. 73살 당 대표가 단식 들어가는 순간부터 논의 불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희.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갑자기 들어가면서 아니 저희가 어떻게 논의? 거기 가가지고 아니 이거 우리는 이것보단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 하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좀 야.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건 저희가 정의당한테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저희 의견 수렴이 된 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자, 솔직히 제가 말하면. 좀 정리할게요. 지금 하한가 상한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바른미래당이 지금 정치권의 사실은 제일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 거 여러분 양해해 저는 주시고. 제 입장은 굳세어라 바른미래당입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다음 하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안철수 복귀론, 뭐 유승민 복귀론 나오는데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호가 있긴 하지만은 예. 전혀 밝힐 생각이 없는 것이 음. 지금 저희는 책임지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쿠데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그거 네, 우려스럽고 네. 저는 저희가 항상 참고하는 모델이 정의당이 과거에 이제 그 통진당 내부 분열 사태 있었을 때 신나게 싸우던 것을 봤거든요. 신은 안 나셨어요. 격렬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격렬한 싸움을 보면서 뭐 어쨌든 지금 정의당은 다시 그걸 마무리하고 제 궤도에 올라갔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도 참고해가면서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 잘 이 과정이 예. 바른미래당 구성원들 내부에 진지하고 책임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유승민, 안철수 두 대표가 당장에 복귀하는 그림은 예. 사실은 그렇게 뭐 적절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뭔가 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유승민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국내에 없기 때문에 예.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바른미래당 박원석 전 의원이 뽑아온 하한가 짚어봤고 이준석 의원의 하한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 골라오셨어요? 내가 누구 뽑았지? 노영민 비서실장을 집안에 폭탄이 제가 떨어지니까 제가 핵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걸 내가 지금 노영민 실장 꼽으셨더라고요. 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노영민 실장님 그 처음부터 우려가 좀 이제 비서실장 하는 거에서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은 이제 지지율 좀 과대표되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좀 40% 초반까지 온 상황 속에서 예. 전 노영민 실장님의 역할은 옆에서 오히려 직원을 하는 그 비서실장이 돼야 된다. 아하. 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이 창원 성산에 41%를 얻었던 곳인데 이번에 45% 얻었으니까 4% 지지도가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뭐 수치적으로 분석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민심이라는 것은 어쨌든 창원 성산이라는 곳은 굳이 따지자면 노회찬 전 의원께서 이제 그 지역구 옮기시면 선택하셨을 정도로 원래 진보세가 강한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이번에 사실 자유한국당 본인들이 적폐 세력으로 몰았던 후보와 호각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민심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해요. 저는 그 민심을 읽지 못하셨나 혹시 비서실장께서? 저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좀 실언이었길 바라면서 특히 이번에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경제 원로들 뭐 정운찬 총리부터 뭐 박승 총재님 다 모셔가지고 들을 때 예. 경제 원로 6분인가요? 그분들이 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최소 속도 조절 아니면은 최대 이것은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셨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시는 자세 그게 청와대가 지금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유감인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예. 이른바 청와대 내부 관리가 전임 비서실장 때보다는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예. 또 이게 정무적인 관리 능력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아하. 그런데 그 뒤에 이번 인사 과정에서의 뭐 검증 문제라든지 예. 또 그 검증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은데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청와대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약간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강기정 정무수석이나 다들 이제 국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그렇죠. 여권의 중진들이신데 이게 여론이나 민심에 대해서 또 혹은 국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판단을 냉철하고 냉정하게 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상당 부분 전 집단 논리나 집단 의식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무슨 말씀이실까요? 특히 요즘에 이제 검증이나 인사 책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방어적이에요. 너무 사실은, 방어적이다. 사실은 그렇게 방어적일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인사실책이 있죠. 인사실책이 있으면 그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면서 뭐가 문제냐. 집 세 채 있을 수도 뭐 있고 그것에 사줄 수도 있고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위태롭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청와대의 그런 태도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조금 더 냉철하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 그런 점이 아쉬워요. 저는 사실은 노영민 실장이 들어간 다음에 그런 부분이 훨씬 개선되리라고 기대했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뭐 자진해서 사퇴도 한 사람하고 한 사람 지명 처리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청와대는 본 거 아닐까요? 그 민심의 눈높이 저는 아니라고. 굳이 제가 수치적인 그런 면을 예, 지적하자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민정수석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10몇 명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서 35명의 후보자를 검증해서 한 명만 낙마시켰던 그런 민정수석이 있어요. 바로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은 반문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그렇게 성적표가 수치적으로 좋았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인사를 잘 골랐기 때문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검증을 잘했기 때문이냐 어쨌든 전 둘 다 잘했다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성적표 아무리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인사청문회 기준이 엄격해지고 했다 하더라도 예.
7명 장관 후보자 들어가는데 그중에 2명은 사실상 낙마하고 2명은 지금 임명 강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 문재인 민정수석 때의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성적이 하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 추천하신 게 아니라면은 적어도 이번 인사 검증 단계에서 예. 민정수석실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생각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런 문재인 민정수석의 모습마저도 정부에 반영될 거다라는 생각했던 것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이 정도면 잘했다 본다. 뭐 더 잘할 수 없다. 더 나은 분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톤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실 말씀이 지금 박원석 전 의원 더 예, 있으신 뭐 것 조금만 같은데 덧붙여서 10초만. 얘기할게요. 10초만.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 인사 DNA와 체계를 물려받았는데 예. 참여정부 때보다 낙마자도 많고 이 청문회 보고서 없이 예. 이 임명한 장관들도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곰곰하게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예, 여기까지. 오늘 하한가 또 위주로 살펴봤는데 지난주에는 상한가를 못 뽑아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하한가만 하게 됐는데 네. 오늘은 바른미래당 이야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하한가만 이렇게 처리하고 가게 됐네요.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핵폭탄은 잘 처리하시고요. 집안의 핵폭탄은. 정치인이 부고 소식 빼고 다 좋아한다고 하는데 진짜 바른미래당이 요즘 부고 소식 들릴까 걱정일 정도로 너무 위태위태합니다 진짜. 아휴. 힘내십시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